우리는 가족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트남 최고 권력자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 외교관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CNN, 로이터, 신화통신 등 전 세계의 카메라 앞에서 터져나온 그의 발언에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향해 이토록 노골적이고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각국 언론들은 하노이 선언이라 부르며 연일 긴급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아무도 몰랐던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에 숨겨진 충격적인 약속,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시 1초 만에 누르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진실을 전해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판반홍입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에서 30년간 일하며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한국과의 모든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직접 담당해 온 전문가입니다. 베트남 최고 지도자가 전 세계 앞에서 한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선언하던 그날, 저는 하노이 주석궁 만찬장에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온몸으로 목격한 유일한 한국 협력 실무자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8년에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북베트남군 소속으로 17년간 정글에서 전쟁을 치렀고, 제 어머니는 호찌민 루트에서 군수물자를 운반하다 미군 폭격으로 다리 하나를 잃으셨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전쟁은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 들려오는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특히 제 아버지에게 한국군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외국군 중 가장 용맹했고 동시에 가장 무서웠던 존재였거든요. 아버지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군은 기술로 싸웠지만 한국군은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들은 정말 무서운 전사들이었다.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런 집안에서 자란 제가 한국 담당 공무원이 된 것은 아이러니였습니다. 1992년 한베트남 수교가 성사되었을 때 기획투자부에서는 젊은 공무원들 중에서 한국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꺼려했습니다. 왜 굳이 그 복잡한 관계의 나라를 맡으려 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바로 그 복잡함 때문에 더욱 끌렸습니다. 적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격렬히 반대하셨습니다. 왜 하필 그 나라 일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총을 겨누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과거의 적이 미래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시작된 30년간의 여정.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악수를 나누던 두 나라가 어떻게 서로의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오늘 그 모든 비밀을 공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오후 7시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만찬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하노이의 겨울 공기는 차갑고 습했지만 도시 전체는 뜨거운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요 도로마다 태극기와 금성홍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고 시민들은 한국 대통령을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와 있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한때 전쟁터였던 이 땅에서 베트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지난 30년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사무실의 비호하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실에서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판반홍 차관보님, 서기장 동지께서 긴급히 찾으십니다. 지금 즉시 주석궁으로 오십시오. 전화기 너머 목소리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슨 안건으로 부르시는지 정도는 물어볼 수 있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질문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에서 당 서기장의 직접적인 호출을 받은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갑작스러운 호출은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혹시 한국과의 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진 건 아닐까? 미국이 우리에게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압력을 가한 건 아닐까? 아니면 중국이 한베트남 관계 강화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건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저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눈빛에 궁금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흥 차관보님, 무슨 일입니까? 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면서요? 혹시 한국과의 투자 협정건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오늘 만찬에서 발표할 내용과 관련된 건가요? 저는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무언가 역사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주석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1992년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땅에서 한국과 처음 손을 잡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던 첫걸음이 오늘 이런 역사를 만들어낼 줄은, 그 모든 우여곡절과 감동의 순간들이 마침내 베트남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로 완성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노이 시내의 오토바이 행렬 속에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것일까? 아니면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우리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일까? 그런 상상만으로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닌데, 30년간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예측할 수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주석궁 정문을 통과하며 삼엄한 경호를 받는 동안에도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의 표정도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결정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 공간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스쳐 지나가는 고위 관료들의 얼굴도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벼운 인사라도 나눴을 텐데 오늘은 모든 사람이 제각각 무거운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서기장 집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5분, 10분. 시간이 흐를수록 제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집무실 안에서는 중요한 전화 통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했습니다. 간혹 들려오는 목소리의 톤으로 봐서는 매우 심각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응우엔 푸쫑당 서기장이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흥, 동지, 오랜만이오. 와서 앉으시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서기장의 첫마디는 예상외로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저를 소파로 안내하며 차를 권했습니다. 오늘 만찬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생각이오. 한국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지. 그 전에 30년간 한국을 상대해 온 당신의 최종적인 의견을 듣고 싶소. 그런데 다음 순간 서기장이 던진 질문은 제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보시오. 흥 동지, 한국의 그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이오? 모든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려 하는데 한국만은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단 말이오? 그들의 그 유별난 존중이 진심일까? 아니면 더 정교한 계산일까?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려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에 따라 베트남과 한국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역사의 분기점에 제가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확신을 총동원해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적시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서기장 동지, 저는 30년간 한국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계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진짜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서기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다른 나라들과 한국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증거를 대보란 말이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난 30년간 제 가슴속에 쌓아온 모든 기억과 경험을 쏟아낼 때라는 것을 1992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과 한국이 함께 걸어온 그 모든 여정의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1992년 우리가 미국과의 오랜 전쟁을 끝내고 세상으로 막 문을 열었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서기장 동지, 당시 하노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눈빛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기회의 땅을 발견한 탐욕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경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가진 이용하기 좋은 나라로 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서류 가방에는 투자 계획서가, 눈에는 계산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시간에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빼갈 수 있는지만을 계산하고 있었죠. 미국 기업들은 특히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의 과거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수익성만 본다. 시장 개방과 법인세 감면, 그리고 노동쟁의 금지를 보장해달라. 마치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빚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일본은 더 교묘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마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선진국으로서 베트남의 발전을 도와주겠다는 말 뒤에는 명확한 상하관계 설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영원히 도움을 받아야 할 후진국이었을 뿐입니다. 프랑스는 아예 대놓고 과거를 들먹였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남긴 문화적 유산을 생각해 달라. 우리는 베트남의 문명을 가져다 준 나라다. 100년간 우리를 식민 지배한 것을 은혜라고 포장하는 뻔뻔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1992년 12월 22일 양국 수교가 공식 발표된 바로 그날, 저는 첫 번째 한국경제사절단을 공항에서 맞이했습니다. 당시 저는 막 기획투자부에 발령받은 신참 공무원이었죠. 다른 나라 사절단들처럼 거만하고 조급한 사람들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내린 한국 사절단의 모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이나 경계심 대신 뭐라 형언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움, 미안함, 그리고 존중이었습니다. 사절단장이었던 김철수 부회장은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에 투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 투자자들 중에서 과거사를 먼저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과거는 잊고 미래를 보자며 덮어버리려고만 했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려 했습니다. 첫 주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도 그들의 자세는 일관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우리가 투자해주겠다는 시혜적 태도를 보인 것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함께 성장하자는 동반자적 자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1993년 초였죠. 그는 호치민 시 외곽의 가난한 마을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30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경험을 베트남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공장을 짓겠다는 약속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가 기술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의 능력을 키워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차이는 1997년 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드러났습니다. 그해 7월 2일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동남아 전체로 번졌습니다. 태국 바트화가 폭락하자 인도네시아 루피아, 말레이시아 링기트, 필리핀 페소가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베트남 동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기획투자부 외국인 투자과 사무관으로 매일 들어오는 투자 취소, 통보서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팩스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백지들이 바닥에 가득했습니다. 모두 투자 중단, 계약 파기, 공장 가동 중단 통보였습니다. 미국의 한 의류회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공장 건설을 하루아침에 중단시켰습니다. 3,000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일본의 혼다는 오토바이 공장 설립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1년간 협상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만 기업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장비를 몰래 빼돌려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은 다음날 아침 텅 빈 공장을 발견하고서야 자신들이 해고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의 한 건설회사는 다낭 국제공항 확장 공사를 중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이상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 본사의 결정이므로 어쩔 수 없다. 1998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승인액은 전년 대비 58%나 급감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가 베트남을 떠나갈 때 한국만은 뭔가 달랐습니다. 물론 한국도 IMF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국가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죠. 저희는 당연히 한국 기업들도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국을 살리는 것이 먼저일 테니까요. 실제로 저희에게 투자하려던 대부분의 한국 프로젝트들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베트남 공장 설립 계획도, LG전자의 가전제품 생산기지 건설도, SK의 석유화학, 단지 조성도 모두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베트남에 들어와 있던 한국 기업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지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도 베트남도 모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월급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의 김태근 대표는 본사에서 자금 지원이 중단되자 자신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직원들의 월급을 챙겨주었습니다. 현대건설 베트남 지사장 박영수 씨는 한국에 있던 자신의 집을 팔아서 현지 직원 400명의 3개월치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LG전자 베트남 공장에서는 한국인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를 반납하여 베트남 직원들의 월급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베트남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 본사 자본금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 베트남 법인에서 일하던 레반 투언이라는 베트남 직원이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콩 씨,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신기해요. 자기들이 더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를 더 걱정해 주네요. 어제 김 부장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투언,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은 어려울 때 더 단단해져야 한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 이겨낼 것이다. 놀랍게도 그의 한국의 대대 베트남 투자액은 단 10% 감소에 그쳤습니다.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나라가 보여준 믿기지 않는 의리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투자가 5080% 급감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1998년 9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IMF 협상으로 바쁜 와중에도 베트남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 특사가 전한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베트남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진짜 친구다. 그리고 1999년 한국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증액된 예산이 대대 베트남 개발협력 자금이었습니다. 자국 경제도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것입니다. 서 기장 동지, 이것이 계산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자국이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남의 나라 걱정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의리였습니다. 한번 잡은 손을 놓지 않겠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 시절 제 아버지도 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신문에서 한국의 경제위기 소식을 보시면서 처음에는 자업자득이다라고 냉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떠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이상하네. 저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안 떠나지? 자기들이 더 어려운데. 그리고 한국 정부가 베트남 지원을 늘린다는 뉴스를 보시고는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전쟁 때는 적이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구나. 30년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적개심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적이었지만 평화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깨닫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것이 제가 한국의 진심을 믿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서기장 동지, 그들은 우리에게 돈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믿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나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2001년에 찾아왔습니다. 그 해는 베트남과 한국 모두에게 특별한 해였습니다. 한국은 IMF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있었고, 베트남은 도이모이 정책의 성과로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그해 8월, 김대중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기획투자부 투자정책과장으로 승진해서 이 역사적인 방문을 준비하는 실무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국빈 방문이 그렇듯이 경제협력 협정 몇 개 체결하고 투자 확대 약속이나 주고받는 의례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방문 준비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요청해 온 일정이 특이했습니다. 보통 국빈 방문에서는 경제단지나 공장, 관광지 시찰이 주를 이루는데 김대중 대통령 측에서는 전혀 다른 곳들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호찌민시의 전쟁증적박물관, 쿠찌 터널, 그리고 미라이 마을, 모두 베트남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곳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군이 주둔했던 지역의 참전용사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외교부 관계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굳이 민감한 역사 문제를 건드리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차라리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만 강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좋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 사전 방문차 하노이에 왔을 때 저와의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번 방문을 단순한 경제협력 논의로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진정한 미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정직하게 마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아픈 상처일수록 더 세심하게 치료해야 아물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국가 간 관계에서는 불편한 과거사는 덮어두고 당면한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정반대의 접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2001년 8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이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른 국빈 방문과는 확연히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첫째 날 일정은 예정대로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관련 논의였습니다. 양국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했고 1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패키지도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 안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침 일찍 호찌민시로 이동해서 전쟁증적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의 참혹한 사진들과 증거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의 고엽제 살포 장면, 민간인 학살 현장, 그리고 한국군과 관련된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단단히 이어진 양국의 관계는 전 세계가 멈춰버린 2020년 팬데믹의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을 때 한국,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큰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이 하노이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스크와 방호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료진마저 위험에 처했다는 뉴스를 보며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20여 년 전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곁을 지켜주었던 친구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저는 긴급히 소집된 대외경제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한국의 코로나19 위기 지원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움직임의 배경에는 불과 1년여 전 베트남 전역을 뒤흔들었던 박항서 매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파파의 나라가 어렵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깊은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에 근무하는 우리 베트남 직원들이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삼성 베트남에서 일하는 응우엔티 란 씨는 자신의 한 달 월급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LG전자 베트남 공장의 현지 직원들은 집단으로 성금을 모았습니다.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5만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까지 나선 것이었습니다. 하노이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은 한국을 위한 우정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호찌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이 용돈을 모아 한국에 보냈습니다. 총 300달러였지만 편지에는 박항서 아저씨의 나라가 아프다고 들었다며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야말로 베트남 국민들 마음속에 한국이 어떤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증거였습니다. 당시 저희 정부 관계자가 한국 측에 물품을 전달하며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20년 전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희망이었다고.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작은 상자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결국 베트남 정부와 민간이 합쳐서 총 50만 달러 상당의 방호복, 마스크, 진단키트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받기만 하던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의 위기에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한국이 심었던 진심이라는 씨앗이 이제는 우정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서로의 그늘이 되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팬데믹의 혼란이 끝나갈 무렵 세상은 더 거친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었습니다. 우리 베트남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 파도의 정중앙에 서게 되었습니다. 워싱턴과 베이징에서는 연일 우리에게 손짓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편에 서라는 요구, 상대방을 견제할 생산기지를 제공하라는 압박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제안 속에는 우리를 자신들의 거대한 체스판 위 말로 쓰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2021년 10월, 저는 1년의 회의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회의들은 제게 각국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상무부 대표단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노이 다이유 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미국 측은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반중국 공급망 구축에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가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지만 거부할 경우 기존 무역 혜택 재검토를 암시하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인 10월 19일, 이번에는 중국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같은 호텔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측은 더 부드러운 접근을 했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1대1로 견제에 동참하지 말고 아시아 경제 공동체 건설에 참여하라며 500억 달러 투자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베트남이 미국 편에 설 경우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위협이 뒤따랐습니다. 일본은 한국 견제를 위한 협력을, 러시아는 서방 제재 동참 거부를, 인도는 중국 포위망 참여를, 호주는 쿼드 동참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베트남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베트남의 이익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1년 11월 한국 경제부총리 일행이 하노이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압박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11월 25일 기획투자부 회의실에서 열린 만남에서 한국 대표단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트남이 스스로의 길을 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경제부총리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베트남 역시 그 누구의 강요도 없이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베트남의 번영과 안정이 곧 한국의 번영과 안정이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의 선택을 지지하고 그 선택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한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은 자신들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어려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것이며 다만 그 선택이 베트남 국민을 위한 것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회의 후 한국 대사와의 개별 면담에서 그는 더욱 명확히 말했습니다. 강요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우리는 베트남과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 우리에게 이 편 저 편을 강요하는데 한국만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럴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박항서 감독을 보면서 느꼈지만 한국 사람들은 남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고.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진짜 믿을 만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장 동지, 그들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은 유일한 주요 파트너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자존심을 온전히 존중했습니다.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속에서 한국만이 우리를 체스판 위의 말이 아닌 체스를 두는 플레이어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그 후 양국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2022년 한베트남 교역액은 사상 최초로 8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 자리를 굳건히 지켰으며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교역 상대국이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압박이 거세지던 시기에 역설적으로 한국과의 관계가 가장 크게 발전한 것입니다. 신뢰는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의 진심을 믿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이나 무력보다 더 강력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설명이 끝나자 서기장 집무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기장께서는 눈을 감고 제 말을 하나하나 되새기는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30년간의 모든 기억과 경험을 쏟아낸 후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베트남 최고 지도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따라 양국의 미래가 결정될 테니까요. 잠시 후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흥 동지, 당신이 30년간 헛되이 일하지 않았다고. 당신의 눈으로 본 것이 맞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기 전에 마음을 주었고 기술을 주기 전에 존중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한다는 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 기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세상의 문을 열었을 때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찾아왔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려고만 했다고. 한국만이 달랐다고. 그들은 함께 성장하려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만찬장으로 가자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 세계의 한국이 베트남에게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베트남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보여줄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하노이 주석궁의 국빈 만찬장에서 전 세계는 역사적인 선언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모든 고위 관료들과 한국의 대통령,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각국 대사들이 모두 모인 그 자리였습니다. 만찬장의 분위기는 화려했지만 동시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베트남이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찬장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한국과의 관계를 담당해 온 실무자로서 오늘 벌어질 일의 역사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70만 개를 넘어섰고 베트남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는 수치가 공개되었습니다. 2022년 양국 교역액은 87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으로서 우리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숫자들 자체가 30년간 쌓아온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절차가 끝나고
만찬사를 위해 연단에 오른 응우엔 푸우쫑당 서기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와 미래에 대한 기대 등 예상 가능한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갑자기 원고에서 눈을 떼고 만찬장에 모인 모든 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식간에 멎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30년간 많은 나라가 우리 베트남을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려 했고, 어떤 나라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려 했다고, 어떤 나라는 우리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고 하셨습니다. 미국과 중국 대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서기장의 시선은 정면에 한국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그들은 투자 이전에 진심 어린 사과를 가져왔고, 계산기 이전에 함께 흘릴 눈물을 가져왔으며, 자국의 이익 이전에 우리의 주권을 존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찬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국 관계 찬사가 아니라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모든 나라가 베트남을 떠날 때 한국만이 남아주었고,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의 아픈 역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2018년 박항서 감독은 우리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되찾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30년간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 우리는 서로를 도왔고, 2021년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우리의 자주적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전 세계에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서기장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고, 하지만 이것은 외교 문서 위의 언어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1억 베트남 인민들에게 대한민국은 피를 나누지 않았으나 마음을 나눈 우리의 영원한 가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가족. 그 한마디가 울려 퍼지는 순간 만찬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외교 역사상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가족이라고 공식 선언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내 한국 대표단의 자리에서 감정을 참지 못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모든 베트남 관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대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베트남을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베트남이 선택한 것은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일본 대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러시아 대사는 쓴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베트남의 이 선언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한 채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2년 첫 만남의 어색함, 1998년 위기 때의 의리,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와 2018년 박항서의 기적으로 완성된 진정한 화해, 2020년 코로나 시기의 상호 부조, 그리고 2021년 미중 갈등 속에서도 지켜낸 한국의 원칙. 모든 것이 오늘 이 한마디로 완성되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한국 대통령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차관보님, 30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오늘 이 순간이 있기까지 당신의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진정한 공로는 한국이 30년간 보여준 일관된 진심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고 하시는 대통령의 말에 저는 그렇다고, 이제 우리는 가족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국빈 만찬이 모두 끝난 뒤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노이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증오와 불신의 땅에서 총구와 마주하며 시작되었던 두 나라의 인연이 마침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찬란하게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계산이나 치밀한 전략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아픈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고 무너진 자존심을 아버지처럼 일으켜 세워주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꿈꾸었을 때 일어나는 기적. 바로 진심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와 아들 득이가
TV로 만찬 중계를 다시 보고 계셨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가 한국을 가족이라고 했어요. 득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만하다고, 한국은 정말 우리 가족이 됐다고, 진심으로 사과해주고, 박항서 감독도 보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는 진짜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30년간 한국 일을 맡아서 정말 다행이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친구를 얻었구나. 처음에는 반대하셨잖아요 라고 제가 말하자 아버지는 그때는 몰랐다고,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은 몰랐다고,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중요한 건 앞으로라고 하셨습니다. 득이가 저에게 와서 안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커서 아빠처럼 다른 나라와 친구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국어도 배워야겠어요. 가족이니까 말도 통해야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 기장 집무실에서 30년간의 기억을 모두 쏟아낸 것도 그렇고, 만찬장에서 목격한 역사적 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하노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고, 늦은 시간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는 집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베트남과 한국은 전 세계에 새로운 외교의 길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힘이 아닌 마음으로, 지배가 아닌 존중으로,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입니다. 21세기의 국제관계는 더 이상 19세기의 제국주의적 사고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30년 전 적이었던 나라가 오늘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앞으로 베트남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진정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그 찬란한 내일이 말입니다.